21세기는 지구촌 시대. 존재하는 국가만도 무려 254개국.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돈도 많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화폐는 약 260여 종. 그런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1,000원을 다른 국가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들어보세요. 미국 1.09달러, 일본 126.03엔, 영국 0.53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는 환율의 법칙. 들어도 알쏭달쏭 환율의 정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4천만의 경제일기에서 환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4천만의 경제 읽기 표인봉입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환율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오!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요? 그러시겠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해외여행 갈 때 그날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너보다 4원 비싸게 샀느니 10원 싸게 샀느니 어저께 살 걸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평소에 환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환율인데요. 네. 강의에 앞서서 환율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조금 어렵게 정의하자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환 비율이다. 네. 자, 그러면 강의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환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 $1 환율이 떨어졌다, 하락했다 하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원화는 강세로 갔고 달러는 약세로 갔고, 또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은 우리 원화의 가치는 절상되었고 달러의 가치는 절하되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표인봉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여행 갈 때 이제 달러를 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은행 가보면 매입율, 매도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고객 위주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은행 기준으로 써놓은 거예요. 은행에서 살 때 얼마에 사겠다, 팔 때 얼마에 팔겠다 이 얘기예요. 조금 불친절하죠. 고객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외국환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죠? 우리 사과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네. 그래야지 마진 있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외국환 은행도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사는 거는 싸게 사고 파는 거는 비싸게 팔죠. 근데 이제 똑같은 달러라고 이렇게 해도요, 현찰이 제일 비싸요. 달러 현찰이 제일 비싸요, 살 때.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여행자 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현찰로 전부 사면은 비싸고요. 여행자 수표는 좀 싸요. 왜? 취급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자 수표를 이렇게 바꿔가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또 유리한 점이 뭐냐? 이제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도난 사고가 생겨요. 그럴 때 여행자 수표는 잘 적어놨다가 찾을 수 있어요. 현찰은 못 찾죠. 이제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환율에 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론이 있고 환율이 결정되는 이론도 많고,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가 모든 이론을 다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도 안 맞더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도 안 맞더라. 그만큼 이 환율 이론이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예측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참 어렵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는 랜덤 워크가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게 해답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그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뭐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뭐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유행이란 게 참 묘하죠. 뭐 우리 경제학도 어려운 것 같지만 경제학도 유행이 있어요. 한때는 수요를 강조하다가 한때는 또 공급을 강조하다가 우리 이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것처럼 네. 이 사람 마음이 이 변덕스러워 갖고요. 이 환율 제도도 옛날에 그 제2차 대전 때는 환율이 막 달라졌어요. 전쟁 중에 정신 없잖아요. 그냥 환율이 막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이고 도대체 환율이 이렇게 헷갈려 갖고는 서로 무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환율 좀 고정시키자 하는 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 그래요. 1940년대 중반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환율 좀 안정시키고 무역 좀 많이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환율을 고정시켰었죠. 근데 이제 그 원리가 미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을 고정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미국의 달러화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달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놨던 것들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정 환율이 유지가 안 되고 1970년대 초반에 이 76년에 킹스턴 체제라 그래갖고 다시 변동 환율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조금 환율을 안정시키자 그래갖고 또 그렇게 운용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변동 환율로 한참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에는 환율을 고정시킨 적이 있었어요. 484원으로 다 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환율이 변동 이렇게 해온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변동 환율로 넘어간 거는 외환 위기 이후에 자유 변동 환율 제도라 그래갖고 완전히 다 환율이 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결정되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사과 얘기했죠. 네. 사과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흉년이 져갖고 사과 공급이 막 줄었다. 사과가 나무에서 달려있다가 막 떨어졌다. 시중에 사과가 적게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죠. 사과값이 네, 올라가죠. 비싸죠. 네. 달러도 똑같습니다.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경제가 잘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자본 거래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원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또 수입이 늘어요. 외국 물건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늘면 돈 쓸 일이 많아져. 예. 그러면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이런 건 이제 상반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금리. 우리가 이제 돈을 아까 지난주에 배웠지만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떨어지고 돈을 적게 풀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금리가 이 환율과 관계가 밀접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만약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 미국이 한 10%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예금에 맡기는 게 유리해요? 미국의 은행에 맡기는 게 유리해요? 미국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사니. 그럴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환율에 영향을 또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경제 변수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다 심리예요. 심리. 우리 외환위기 때 여러분 복부인은 들어봤죠?
예. 이게 뭐냐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네. 집을 막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외환위기 직전에 신문 기사에 자세히 찾아보면요, 그 달러 부인, 이게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면 달러 값이 올라간다 하는 걸 아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달러를 막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복부인이 아니고 달러 부인이겠죠. 예. 굉장히 그 저 환율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사 모았겠죠.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써붙이고 막 그러면 진짜 또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리적으로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러면 이제 실제로 또 별 볼 일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거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외환 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걸 다 거둬가는 거예요. 돈을 막 빼갖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부족해져 갖고 달러가 부족해져 갖고 환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외환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외환 시장에서 이제 그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외환 시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한국은행 제일 큰 손. 한국은행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한 2,5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도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행자들, 그렇죠?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도 사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분들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다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환시장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신문에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왈순아지메 정도 될까요? 아니면 김여사?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일본의 보통 부인들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가 실제로 생긴 게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콜금리에 해당되는 금리가 0.5%. 엄청 낮죠?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가면 6%, 8% 이래요. 근데 그 똑똑한 일본 아주머니들이, 와타나베 부인이 가만히 일본 놔두면 이거 참 곤란하죠. 외국에 금리 높은데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본 돈을 팔고 외국 돈을 사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 일부 중에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혹시 뭐 교포 친척이 있으면은 가갖고 강남에 아파트 사놔라. 그러면 그게 일본 놔두면 0.5%인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엄청나게 오르거나 은행에 맡겨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 자금들이 외국으로 투자가 많이 됐어요. 이걸 and carry trade라고 그래요. and carry trade.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금리.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본에서 굴려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일본 자금이 많이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서프라임 사태 같은 걸로 불안하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and carry trade 청산이 된다. 다시 나왔던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 시스템에 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걱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IMF 때 많이 나온 얘기가 외환 보유액. 우리 저 1998년에 DJ 선생님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고 외환 보유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그만큼 이제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줄어든. 외환 보유액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으로 말하면 예금 통장 잔액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두둑하면은 어디 가서 큰 소리 좀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잔액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걱정되죠. 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 막 빼가니까 걱정이 돼갖고 국가 부도가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한 2,5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에 나가면 상당히 귀빈 대접을 받아요. 왜? 여러분 개인도 은행 잔고 많으면
지점장이 괜히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타줍니다. 커피도 네, 타주고. 커피 타줍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란 게 외환시장에 한국은행이 들어가서 환율이 막 떨어질 때는 좀 사모아요. 그럼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요. 근데 환율이 너무 오를 때는 또 팔아요. 그런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면서 환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외환위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외환위기 때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됐어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반으로 떨어졌어요. 외환위기 때. 자, 그럼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민 가려고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갖고 달러를 다 사갖고 딱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외환위기가 빵 터졌어요. 야. 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달러 값이 1,000원일 때 샀어요. 근데 2,000원이 돼버렸어. 팔면 몇 배 이익이에요? 2배. 2배 이익이에요. 2배 이익인데 아유 그냥 살지 그러고 다시 집을 샀어요. 예. 몇 채를 살 수 있어요? 4채. 예. 그렇죠? 예. 이 환율을 알면 돈이 보여요. 그래서 이 그 환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네. 뭐 외환위기가 이제 다시 오면 다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율이 만약에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외국인이 1달러를 들고 대한민국 물건을 사가려고 그래. 근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1,000원 대 1달러에서 2,000원 대 1달러로 바뀌었어요. 한 장 들고 환율이 오르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 사기가 어때요? 쉽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 오르고 나서 수출이 많이 됐죠. 수입은 어떨까요? 외국에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옛날에는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오르고 나면 2,000원이 필요해요. 외국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외국 수입 물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듯이 환율이 경상수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다른 에피소드로는 우리가 1980년 후반에 우리 수출이 아주 잘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엔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이에요. 1985년에 미국의 국제 수지가 굉장히 적자였고 일본의 국제 수지가 굉장히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니까 미국 물건이 좀 더 팔려야 되겠죠. 균형으로 가려면. 일본은 아주 흑자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덜 팔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균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달러의 가치는 싸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국 물건이 싸지게 돼요. 일본 물건은 비싸지고. 그래야지 경상수지가 불균형이 됐던 게 좀 이렇게 균형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모여서 우리 달러 값을 좀 내려주자. 그래갖고 미국 물건이 좀 잘 팔리게 해주자. 그래갖고 이제 모여갖고 회의한 게 플라자 협정이에요. 1985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동시에 달러를 팔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럼 달러 값이 이제 떨어지고 엔화의 가치는 강세로 갔어요. 엔화의 가치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물건하고 일본 물건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 물건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일본 물건이 비싸지죠.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은 일본의 물건이 비싸지고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화가 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약세로 갔어요. 일본 금리가 워낙 낮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 물건 값이 싸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하고 일본 물건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어디가 더 유리하겠어요? 일본이요. 일본이 더 유리하죠. 일본 물건이 더 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일본의 엔화가 다시 이제 좀 강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조금 한숨 쉬게 된 거죠. 뭐 이렇듯이 이러한 그 환율이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왜? 수입 상품의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수출을 해요. 이제 수출업체 사장님이에요. 수출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달러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1달러가 예를 들어 1,000원인데 3개월 후에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1,000원 생각하고 수출을 했는데 나중에 외환위기가 터져가지고 2,000원 갈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900원 갈 수도 있고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표현병 씨 같은 경우에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총각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예. 생각만 해도 그런데요. 지금 오늘 당장 오늘 내일 결혼하려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고 한 3개월 후에 근데 놓치기는 정말 싫어. 그럴 때는 3개월 후에 뭘 하죠? 우리 결혼하자는 약속을 뭐라 그러죠? 프로포즈? 약혼식. 그렇죠. 약혼. 환율도 오늘 내가 달러를 사는 거. 이거는 현물 환율이에요. 오늘 1,200원. 그럼 오늘 1,200원 주고 1달러를 사는 거죠. 그런데 3개월 후에 내가 달러를 수입하는 사람 같으면 필요로 하죠. 3개월 후에 내가 수입 대금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꼭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애인이 도망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달러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 환율이에요. 선물 거래소에 가면 이제 미래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선물 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미래의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보면 대충 그 왜 그러냐면은 3개월 후에 달러를 살 사람 팔 사람이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사고 팔자 하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선물환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딱 해가 나는 그래 3개월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 1,250원에 사자, 팔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3개월 후에 가서 2,000원이 되더라도 두 사람이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약혼을 했다가 더 멋진 여자, 더 멋진 남자를 만나더라도 보면 안 되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3개월 후에 정말 달러 한 장에 2,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1,250원에 사자 팔자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는 그 가격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런 경우에 환위험을 이런 방식으로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후에 100만 불 주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얄궂게 외환위기가 와고 1,000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이 돼버렸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국 돈 잔뜩 빌려갖고 뭐 갚는 시점에서 1달러가 1,000원이 2,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때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약속을 해가 고객 받아놨는데 환율이 갑자기 뛰어가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갖고 갚을 때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국제금융팀에서 그런 거를 파생 상품을 쓰거나 해갖고 다 그 조정을 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서도 좀 없고 그래갖고 좀 그 환위험을 회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환변동 보험 그래갖고 이제 환보험공사 같은 데 가서 이제 그걸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그 환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물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환율을 알면 돈이 보인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서 자기의 어떤 외국에 투자할 때도 이제 환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천만의 경제 읽기를 진행하고 나서 아주 경제 상식이 많이 늘었는지 이 경제 기사 읽는 재미가 쏠쏠한데 말이죠. 기본 개념을 알고서 이렇게 기사를 읽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아신 것 같습니까? 네. 예,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되면 보이는 게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천만의 경제 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